자, 인체의 방어작용 두 번째 시간이고요. 방어작용 우리는 이제 비특이적 방어작용과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나눠서 배우게 될 겁니다.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외부에서 어떤 게 오든지 상관없이 일단 우리 몸으로 침입한 것에 대한 반응이고요. 특이적 방어작용은 이제 얘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얘를 맞춤형으로 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방어작용이라는 건요, 인체에서 끊임없이 침입하는 병원체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는 작용이고요. 우리는 이걸 간단하게 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방어작용의 종류는 비특이적 방어작용과 특이적 방어작용이 있는데요.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병원체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일단 동일한 방식으로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1차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거고요. 특이적 방어작용은 이제 병원체에 노출되면서 점차 발달하게 됩니다. 이제 얘도 알게 됐고, 그냥 A라고 할게요. A도 알게 됐고, B도 알게 됐고, C도 알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누적된 학습 결과인 거죠. 학습 결과를 가지고 이제 A가 다시 침입했을 때, 너 A구나. 너 그때 이렇게 내가 대처했어. 그럼 이번에도 이렇게 대처해야지. 라는 식으로 특이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비특이적 방어작용부터 살펴볼게요. 자, 비특이적 방어작용에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 몸에서 가장 바깥 외부 부분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겠죠. 병원체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물리적인 장벽 역할을 해주고요. 여기 피부에서 발생하는 땀 있죠. 이 땀에는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하는 효소인 라이소자임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여러분들 촉촉하잖아요. 이걸 우리는 점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부가 없는 부위는 눈물이나 콧물처럼 끈끈한 점액을 분비하는 점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점막에서 분비된 점액에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라이소자임이 포함되어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일단 방어를 해주게 되는 거죠. 세균의 세포벽을 없앰으로써. 그리고 위의 내부 같은 경우에도 점막으로 덮여 있는데, 위의 경우에는 강한 산성을 띠고 있는 위산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 속에 같이 따라 들어오는 병원체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기관과 기관지 내벽에 섬모하고 점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숨을 쉬고 호흡을 하잖아요. 이 호흡 과정에 들어오는 병원체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식균 작용은요, 백혈구가 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병원체를 세포 안으로 끌어당긴 뒤에 이 안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 가지고 분해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식세포 작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의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염증 반응을 배우면서 이런 식균 작용도 등장을 하게 될 건데요. 자, 염증 반응, 여러분들 몸에서도 염증이 발생하잖아요. 피부나 점막이 손상돼서 병원체가 몸속으로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인데, 습관적으로 귀를 좀 손가락으로 많이 이렇게 자극을 주거나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귀에 염증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게 여러분들 손톱이나 이런 걸로 계속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되고 손상을 입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손상된 부위로 다른 병원체가 들어가게 되면 염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붓거나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손상된 부위에 이렇게 가시가 지금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가시 주변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외부에 있던 세균들이 내부로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주변에 있던 대식 세포는 얘를 먹어치우기 시작해요. 근데 얘 하나로는 지금 되지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 개가 있겠지만 얘로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주위에 있던 비만 세포가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를 해요. 여기가 사고 현장이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혈관이 확장이 되거든요. 주변에 흐르고 있던 이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면 이 틈 사이로 지나가던 백혈구들, 아니면 주변에 있던 백혈구들이 몰려와서 상처 부위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얘들 도와서, 기존에 있던 대세포들을 도와서 식세포 작용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 체액들이 몰려오고 혈관도 확장되고 하다 보니까 부어오르기도 부어오르고 붉게, 이 피부 쪽이 붉게 불그스름해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식균 작용을 통해서 세균들이 제거가 되고 나면 이 백혈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름이라는 걸로 여러분들 몸에 남아있다가 제거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밖으로 빼내거나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빼낸 뒤에도 상처 소독을 해줘야 다시 감염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밑에 한번 다시 해볼게요. 피부가 손상돼서 세균이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 손상된 부위의 비만 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방출됩니다. 이 히스타민이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벽의 투과성을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백혈구와 혈장들이 상처 부위를 좀 더 쉽게 이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게 됩니다. 이 상처 부위에 모인 백혈구들은 위에서 배운 식균 작용으로 세균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염증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특이적 방어 작용인데요. 체내에 침입한 항원의 종류를 일단 인식을 할 겁니다. 우리가 적을 알아야 어떻게 대응을 할지 결정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항원의 종류를 인식을 하고 이 항원에만 반응을 해서 제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성을 좀 더 높이겠다는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바로 림프구라는 건데요. 이 림프구는 백혈구의 일종이고 전부 다 만들어지는 건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얘들이 이동해서 성숙하는 장소가 달라요. 그러면 명칭이 달라지거든요. 먼저 B림프구의 경우에는 골수에서 남아서 성숙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T림프구는 가슴샘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수와 가슴샘의 앞글자, 영어 앞글자를 따서 B림프구, T림프구라고 불러주고요. 우리 앞에 특이적 방어작용 정의할 때 체내에 침입한 항원의 종류를 인식하고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인식하는 과정을 여러분들 밑에 항원 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식세포가 항원을 잡아먹은 후에 이걸 분해한 조각을 세포 표면에다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일종의 전단지를 뿌리는 거죠. 얘가 지금 침입했습니다라고 광고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시된 항원을 보조 T림프구가 인식을 하고 소문을 내줄 거예요. 이 애를 지금 침입했으니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면 이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련의 항원 제시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특이적 방어작용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밑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림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크게 세포성 면역과 체익성 면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세포성 면역은요, T림프구 중에서도 세포독성 T림프구라는 게 있어요. 이 세포독성 T림프구가 병원체에 감염이 되어 있는, 이미 감염되어 있는 세포를 직접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체액성 면역의 경우에는 B림프구가 분화한 형질세포라는 게 만들어냅니다. 뭐를? 항체를. 그럼 이 항체가 항원에 결합을 해서 얘들이 식세포 작용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앞서 선생님하고 얘기했다시피 항원 제시 과정이에요. 항원 제시 과정이고,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보조 T림프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항원 정보를 증식을 통해 가지고 다른 데 소문을 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조 T림프가 세포독성 T림프구로 가서 이렇게 생긴 애를 처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주면 이 세포독성 T림프구가 이 항원에 감염되어 있는 애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애를 직접 제거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세포성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보조 T림프구가 이번에는 B림프구에 소식을 전달해주면요. B림프구는 두 가지로 분화가 됩니다. 하나는 형질세포고 하나는 기억세포입니다. 자, 형질세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항체를 계속 만들어낼 거예요. 이게 항체인데 이 항체는 적합한 항원과 결합을 해서 얘들을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깔아앉게 만들거든요. 침전시켜가지고 좀 더 우리가 처리하기 쉽게 만들어주고요. 기억세포는 뭐냐면 얘들이 나중에 다시 침입했을 때 이 앞의 과정들을 생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얘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빨리 반응이 일어나게 해주는데 바로 이게 2차 면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1차 면역과 2차 면역 반응에 대해서 배울 때 이 기억세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교과서에서 항원 항체 반응할 때 선생님하고 혈액형을 다뤘었는데 오늘 이 학습지에서는 RH식 혈액형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체는 Y자 모양의 단백질이고요. 항원 결합 부위를 그래서 Y자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가집니다. 우리 Y자 모양이 있으면 이렇게 두 개를 결합 부위로 가지게 됩니다. 이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은 항체는 항원의 결합 부위하고 맞는 특정 항원에만 결합합니다. 여기 말했던 이 두 가지와 결합할 수 있는 애하고만 결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특이적 면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항원과 항체가 연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결합 부위가 두 군데니까 여기에도 결합하고 여기에도 결합하고, 그럼 또 다른 애랑도 결합을 하겠죠? 그럼 또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결합하게 되면 병원체가 덩어리를 형성하게 돼서 당연히 무거워지니까 깔아앉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식균 작용을 쉽게 제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는 모여 있으면 한꺼번에 좀 더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쉽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원리를 우리는 혈액형을 판별할 때 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혈액의 적혈구 세포막에는 항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응집원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혈장 속에는 항체인 응집소가 존재를 해요. 근데 이 두 개 결합한다 그랬는데 서로 다르면 결합을 안 하거든요. 특이성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ABO식 혈액형은 이 A하고 B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먼저 A형은요, 응집원으로 표면에 A를 갖고요. B형은 B를 갖습니다. AB형은 둘 다 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 혈액형의 A하고 B는 응집원을 보고 판단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O형은 없어서 O형인 거예요. 아무런 응집원이 없어서. 자, 그렇다면 응집소는 어떻게 갖고 있냐면요, 반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A형은요, 베타를 가지고요. B형은 알파를 가집니다. AB형은 A도 갖고 있고 B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응집소도 갖고 있지 않고요. 응집원 둘 다 갖고 있지 않은 O형은 알파와 베타를 둘 다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혈액형을 판정할 때는 항 A 혈청, 항 B 혈청이라는 혈청을 쓰게 되는데 이 항 A 혈청에는 응집소 알파가 그리고 항 B 혈청에는 응집소 베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 A 혈청과 결합 응집이 일어났다. 그럼 얘는 응집원 A를 가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항 B 혈청에 응집 반응이 일어났다. 그럼 얘는 응집원 B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RH식 혈액형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RH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RH 플러스라는 건 RH 응집원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RH 마이너스형은 없는 애들을 얘기를 하겠죠. 자, 그렇다면 반대겠죠. 자, RH 플러스형 같은 경우에는 RH 응집소가 없어요. 안 갖고 있고요. 근데 RH 마이너스형은 문제가 뭐냐면 이 RH 응집원이 들어오게 되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이 임신 과정에서 이 RH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포함을 시키면 또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불안해서 또 찾아서 외울 것 같아서 여기에선 설명 안 하고 지금 시험 끝난 이후에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RH식 혈액형의 판정은 항 RH 혈청에 RH 응집소가 존재를 하니까 응집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RH 플러스고요. 안 일어나면 마이너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을 구분을 해 볼게요. 자, 1차 면역은 항원이 우리 몸에 처음 침입한 후에 비림프구가 활성화돼서 형질 세포와 그리고 기억 세포로 분화되고 형질 세포가 앞서 배웠던 항체를 생성하는 반응, 우리가 앞에 2페이지에서 다뤘던 내용이 1차 면역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인식도 해야 되고 그리고 분화도 돼야 되고. 그런데 2차 면역의 경우에는 이 기억세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서 앞에 있는 복잡한 과정을 간단하게 생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원이 재침입하게 되면 너에 대한 정보는 내가 다 갖고 있어. 바로 항체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겠어 라고 반응을 하게 되는 게 2차 면역이 됩니다. 세포가 많은 항체를 생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빠르게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게 2차 면역 반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처음 주사하고 난 뒤에 일정 시간 이후에 항체가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두 번째 주사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더 많은 양이 가파른 속도로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게 1차 면역과 2차 면역의 큰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억세포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 원리를 어디에 이용하냐면 백신에 이용하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1차 면역 반응은 어떤 병원체가 침입해서 생성되는 건데, 이거를 침입하기 전에 미리 이 병원성을 약하게 하거나 아니면 제거를 한 이 병원체를 이용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1차 면역 반응을 먼저 일으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으킨 다음에 나중에 실제적으로 이 병원성을 가지고 있는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바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백신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 백신을 주사를 하고 지금 현재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2차까지 접종을 했고 곧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접종이 이루어지게 될 건데요. 이런 백신 같은 경우에는 병원성을 제거하거나 약하게 한 병원체를 사용해서 이 면역 반응을 빠르게 2차 반응으로 직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문제풀이 볼게요.